오늘은 제7강 20세기 냉전 종식 후 민주주의의 자살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베네수엘라와 터키의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서 민주주의의 자살이 막연한 개연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현상을 보다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죽나? 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 한 달도 안 돼 아마존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인 레비츠키와 지브랏, 오랫동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부침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이죠. 이들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베네수엘라, 헝가리, 니카라과, 러시아, 스리랑카, 터키 등 10여 개국에 일어난 민주주의의 파국들은 장군들의 쿠데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합니다. 첫째, 선출된 독재로의 길은 합법으로 가장하느라 의회의 동의나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를 동원하기도 하여 민주주의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질만 바꿉니다. 둘째, 사법정의, 부패척결, 선거제 개선 등으로 포장한 위장개혁으로 정치적 경쟁 세력을 제거 또는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셋째, 언론은 직접 장악하거나 혹은 자기 검열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통제합니다. 넷째, 지지자들의 정치적 시위를 통한 폭력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끝으로 계엄령 선포, 헌정중단, 대규모 체포, 구금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를 수반하는 쿠데타와는 달리 선출된 독재로의 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분명히 독재로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도 경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요. 레비츠키와 지브랏는 이 특징들이, 즉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죽이고 독재자가 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다름 아닌 바로 민주적 제도들이라는 비극적 역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 역설이라는 것이 애덤스 대통령이 경고한 민주주의 자살이 아니던가요? 레비츠키와 지브라트가 언급한 10여 개 국가 중 최악의 경우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군사독재 정권이던 1960, 70년대에 예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10% 더 많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굶주림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베스와 그의 후계자 마두로 치하 20년,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사망 선고를 내리기 시작하던 2017년경의 상황을 소개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이를 국가 실패로 규정하는지 쉽게 납득이 갑니다. 첫째, 석유 수익 덕분에 1945년 이래 1995년까지 반세기 동안 줄곧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DP를 자랑하던 나라가 작년에는 남아메리카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고 1년 혹은 2년 후에는 남미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년에는 1000%에 이를 전망입니다. 10여 년 동안 한 자릿수에 머물던 실업률이 2년 전부터 급상승하여 금년에는 25%를 넘어설 것으로 IMF는 예측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표준 가계의 기본 식료품 구입 비용이 최저임금의 15배가 되고, 다섯 번째는 93%의 국민이 기본 식료품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한답니다. 여섯 번째는 국민 4명 중 3명이 지난해 평균 9kg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 실패는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살인에 의한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상황이 악화되자 해외에서 출국을 모색하는 사람이 급증해 금년 상반기 해외 망명 신청자 수는 5만 명으로, 이는 작년과 재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3배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으로의 망명 신청자 수에서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멕시코를 앞질렀죠. 아홉 번째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NGO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랭킹에서 176개국 중 16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주 대륙 국가들 중에는 가장 부패한 나라입니다. NGO 프리덤 하우스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종합평가하는 자유지수에 근거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정성평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주 지역에서 쿠바와 함께 두 나라뿐이죠. 이 나라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는 반정부 시위 도중 사망한 시민의 수가 지난 4월 1일 120명에 이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현재 베네수엘라의 혼란상은 파퓰리스트 차베스 집권 이래 그와 마두로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사회주의 정책들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정책을 표방한 파퓰리스트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왜 이를 막지 못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요. 20세기 베네수엘라의 역사를 석유 수출 소득의 부침이 취약한 정치 제도에 미친 영향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차베스의 등장은 1970년 석유 파동이 안겨준 뜻밖의 소득 증가로 서유럽 국가들의 버금가는 1인당 소득과 소비 수준을 누리다가 1980년대 초 유가 하락과 중남미 국가들의 대외 채무 위기로 촉발된 경제 상황 악화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대외 채무 상환 위기에 직면하자 1983년 볼리바르화의 평가 절하를 단행했고, 소비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의 특성상 평가 절하는 극심한 물가고를 불러왔습니다. 실질 소득 하락으로 새로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계도 증가했죠. 이렇게 늘어난 저소득층의 불만이 무능한 정부 정책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합쳐지자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폭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IMF 구조조정 권고안을 사람만 죽이는 폭탄이라 비판하며 반신자유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재선된 페레스 대통령이 1989년 취임 직후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하자 국영기업의 민영화, 탈규제, 보조금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죠. 이어서 휘발유 가격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자 수도 카라카스와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가 과격해지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 진압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가 하락과 부정부패가 합작한 정치 드라마는 이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1992년에는 차베스가 주도한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후위를 기약하게 됩니다. 이어서 1993년에는 페레스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탄핵되었고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칼데라는 취임 후 차베스를 사면 복권시켜 그의 제도권 진입의 길을 열어주었지요. 이 일련의 사태에는 두 수의 패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석유파동이라는 산유국의 황금기를 빚잔치로 낭비하면서 80년대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인 페레스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고, 둘째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정치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차베스를 사면 복권시켜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된 차베스는 어떻게 장기 집권하며 나라를 걷어낼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의 첫 번째 중요 변수인 원유 가격입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원유 가격이 12달러대에서 91달러까지 오르는 추세적 상승기였죠. 이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었고 자신이 원하는 개헌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보답하는 데 썼습니다. 또 고평가된 환율로 소비 붐을 누릴 수 있는 중산층들의 불만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할 기성 정치인들은 이미 없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엘리트로 낙인이 찍힌 상태여서 저소득층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차베스와 마두로치아의 경제 운용은 석유 팔아 필요한 모든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었고 석유 산업의 이익이 원유 생산량 유지에 필요한 재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의 정부 지출과 부정부패로 낭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014년 100달러이던 원유 가격이 40달러로 곤두박질 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15년 전 대선에서의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생필품 수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해야 하는데 전성기 하루 300만 배럴이던 생산 능력이 이미 100만 배럴로 줄어들어 있었고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로 국민들은 가난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살 길을 찾아 국외로 나간 사람의 수가 56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차베스 독재의 굴레가 앞에서 언급한 비극의 역설의 최악의 사례가 될 듯합니다.